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블록체이너 하시은 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네요. 네. 개그맨 이영식 씨. 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수험생의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험을 안 보겠죠? 네, 아무튼 시험 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정말 진짜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자 메디블록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솔입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전직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영상의학과에서 전문의로 또 의료 빅스터 분석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1회 의료 빅스터 분석 진짜로? 콘테스트에서 화려하시네.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도 수상을 하게 되셨는데 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 분야에 또 발을 들이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입학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경치대 나가서 계속 상을 타고 수상을 하고, 의대 간 후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르바이트를 여러 회사에서 하고, 그리고 병원 생활하는 도중에도 이런 프로그래밍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럴 때 영상의학과였기 때문에 올해 초에 이제 아산병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동으로 이제 주최하는 이런 빅데이터 컨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영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런 창조 경제 혁신상을 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을 해오는 과정에 사실 의료계 쪽은 약간 IT 기술이 굉장히 뒤늦게 접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또 대표님과 어떤 토크를 이어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베스트 리플 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두근두근 리플 100개의 주인공이죠. 누굽니까? 안녕진과 루이스 리님 두 야, 분이십니다. 이 두 축하드립니다. 분께는요 리플 100개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질문들이 늦게 올라와서 맞아. 저희가 답변들을 많이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서둘러서 빨리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록체인이 병원에 간 까닭은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상화폐로부터 시작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병원까지 가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대표님? 국내를 넘어 세계 최초죠.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그리고 태어나고 또 생을 마감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이게 삶의 시작과 끝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윤송아 씨는 이제 1년에 한 몇 번이나 병원에 방문하시나요? 저는 제가 좀 연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 농담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 국내 환자들은 한 달에 한 해에 평균 약 16번 정도 병원을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병원에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건강해 보이는 환자들도 보통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진료를 받으면 각종 검사, 치료, 처방, 그리고 이제 약을 타는 데까지 계속 진료 정보가 발생합니다. 그런 의료 정보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발생하는 의료 정보 양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현재 의료 시스템은 다 이제 병원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고, 이거를 이제 개인이 다루거나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원에 계속 관리를 맡기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의료 데이터가 이렇게 공유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텐데 혹시 윤송아 씨는 그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을 겪어보거나 맞아요. 이런 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왜 이렇게 집 이사 간 적이 있었는데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가기가 좀 불편해서 새로운 병원을 갔더니 얼마 전에 검사를 한 것 같은 내용인데 또 검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불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끊어서 가져오기도 좀 그렇고 좀 불편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 병원을 다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병원에 있던 기록을 다 가지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또 다른 병원에 가면 뭐 새로운 피 검사나 아니면 엑스레이, CT, MRI 검사 같은 걸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환자가 자기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그거를 검사해보고 이랬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전 병원에 가서 기록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까먹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기록이 없어지는 경우도 이러는 경우도 이제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폐쇄적인 의료 정보 시스템 때문에 결국 사실 그 피해가 환자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거기서 좀 오해를 했었어요. 아니 일부러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록을 없애는 게 혹시 이렇게 조금 더 검사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닌가. 또는 병원을 옮겼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병원에 이렇게 지불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뭐 챙기려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살짝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또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져서 이런 또 안 좋은 어떤 관행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리고 블록체인을 의료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병원이 지금까지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데이터가 병원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가 뭐 의료 데이터를 이렇게 썼고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 이거를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제출을 한다든지 이걸로 보험비를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믿어줄까요? 내가 의료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이걸로 보험비를 좀 억지로 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장애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 조작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랫동안 이거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 보안성을 증명해 왔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왜 매번 검사를 받아야 됐던 거죠? 이렇게 의료인들끼리 이렇게 통합하기가 좀 힘들었던 건가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각 병원이 그 병원별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까 병원별 표준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그거에 따른 뭐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병원끼리 데이터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니네 병원에서 만든 데이터가 맞냐, 니네 병원에서 만든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거냐, 니네 병원에서 만든 데이터 혹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데 사실 거기서도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면 그런 컨센서스도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병원이 만든 데이터조차 병원 안에서는 신뢰가 가능하지만 그 병원 밖에서는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의료 사례나 이런 정보들을 좀 모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연구 자료에 쓰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모든 연구 자료 그리고 병원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항상 어떤 병원을 통해서만 모아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뭐 AI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이렇게 별처럼 많은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를 해봐야 그렇게 규모가 커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연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게 파편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에 거친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지금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질문이 올랐는데요. 룸초님이 블록체인 자체의 의료 정보를 저장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이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는데 곧 자신의 어떤 경쟁력인데 그 데이터를 쉽게 공유를 하려고 할까? 이것도 의문이 든다고 하네요. 예,
우선은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약간의 공개 장부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데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 데이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저장을 하면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든 모든 거는 이제 자신의 개인의 개인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키를 이용해서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암호 방식을 선택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고 그 블록체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값비싼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별도의 네트워크에 저장을 하고 그거에 의한 암호키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데이터는 암호하고 서명된 채로 별도의 네트워크에 저장이 되고 그거에 대한 해시 값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 롬초님이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하고자 하는 게 비트코인이 하고자 하는 금융권에 어쨌든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은 어떻게 보면 뭐 금전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돌리는 게 금융권인데 의료 산업 하면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보수적이다. 그죠. 맞아요.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실제 뭐 반응이나 뭐 법적으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은 많나요? 이제 사실 의사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아산병원이나 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를 환자가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환자가 다시 이 병원을 재방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의사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이제 소비자 인식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정보를 이렇게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생기고 있고요. 그런 대형 병원뿐만이 아니라 1차 의료원,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병원들, 이런 병원들 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동네 병원들이 그런 소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나의 의무 기록을 달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사본 형태로 지금 줘야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산업 같은 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자 문서 형태로 이제 소비자가 요구하면 항상 데이터를 내줘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병원이 내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의료법 다 위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지금도 이제 의사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올해 초까지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메디블록에 이게 점점 빠져들고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일을 많이 함에 따라서 병원 일은 점점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시간 때문에? 예. 지금도 충분히 진료는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면허는 있고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시네. 지금도 현직에서도 활동하시는. 예, 네. 법적으로 진료를 해도. 그럼 아니 뭐 여쭤볼 것도 많고 제가 최근에도 건강 검진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위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투잡을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과연 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 그냥 의사를 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뭔가 진지하게 어디에 임하려고 하면 사실 본업에 모든 걸 맡기고 충실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데 같이 시간을 쏟을 만한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 의료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청사진을 제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뭐 의료 데이터라는 게 사실 병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병원하고 소비자만 쓰는 건 아니고 그런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소비자 사이에서 이제 보험 사회도 제가 봤을 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럼 그런 거를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만 의료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만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모두 경험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핸드폰에서도 내 의료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우리가 뭐 벨트도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차고 다니고 그 외에도 의료계 쪽 환자에 있어서는 뭐 당뇨 측정해주는 그런 기계라든지 아니면 혈압을 측정해주는 기계라든지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의료기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거에서 의료 데이터 생성이 되거든요. 좀 정리를 하면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환자 측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모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플랫폼에 모아서 보험을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바탕으로 약간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요즘 만성병 관리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뭐 의료 챗봇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관련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이제 병원에 모든 게 저장이 되고 국한돼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개인 레벨로 환자 레벨로 내림으로써 더 큰 시장이 열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환자는 그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는 보험회사 이렇게 청구를 하려면 영수증을 일일이 뭐 팩스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의사의 그런 소견서를 보내든지 뭐 이렇게 복잡했었죠. 사진을 일일이 찍어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종이로 된 문서만 신뢰를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이 문서에다가 병원 직인이 찍혀서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의무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거 이렇게 떼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본을 발행해주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문서 형태로 주고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처리가 가능하면 뭐 이메일 보내듯이 아니면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험사를 통해서 뭐 제출을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게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데이터에다가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고 일종의 전자공증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에 이런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면 그렇게 전자공증 체계를 갖춰갈 수 있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채팅방에 테리 강님이 해외에서 현재 블록체인을 의료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네요. 지금 이제 사실 헬스케어가 금융 말고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할 만한 가장 좋은 유즈 케이스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되어 왔었고 뭔가 이렇게 도입을 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의료계에는 수없이 많은 스테이크홀더가 존재합니다. 병원, 보험사, 그다음에 의사들, 뭐 환자, 정부 그리고 의료 관련 데이터 스타트업이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약간 간보는 이런 존재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막상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제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저도 어떻게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직접 막 황금했을 때 못 느끼지만 어쨌든 의료 강국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도 뭐 성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저런 진료를 위해서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오고 네, 저희 나라는. 한국으로 많이 온다고. 최고입니다. 그리고 네. 뭐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뭐 오바마 케어 그것도 말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되냐 적용 안 되냐 그런 것도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시작을 빨리 해서 세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신 씨 오늘 몸 상태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병원을 간 게 5손가락 안에 와 그래요? 와. 못 갔어요.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안 받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를 한번 받아보죠. 보세요. 괜찮은지. 건강하시네. 집에서 아들 거 훔쳐온 건가요? 아이, 딸 겁니다. 딸인가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준비 정신 추천합니까? 오늘 또 내용 이런 거다 보니까 네, 좀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건강하시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좀 개발 중인 프로젝트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일종의 PHR, 개인 건강기록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모든 의료정보 시스템이 이제 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완전히 개인 중심으로 원래 이 개인 건강 기록이라고 한 그 PHR이라고 한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의료계 옛날부터 존재해 왔었는데 블록체인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게 중앙화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기록도 어떤 회사, 어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태계가 넓어지지 못하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는 핸드폰에 그냥 개인 건강 기록을 이렇게 딱 저장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의료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그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 이거를 이제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병원으로부터도 받고 개인 핸드폰이나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자기의 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도 모을 수 있고 이거를 암호화된 채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시값을 이제 블록체인에 올림으로써 자기가 이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진본임을 증명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로드맵대로 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굉장히 별처럼 많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앞으로 뻗어나가게 될 길이 많은데 모든 게 이제 병원이랑 이런 거에 장벽에 부딪혀서 못 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환자가 이제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 환자와 직접적으로 다 접촉을 할 수 있게 돼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면서 진짜 진정한 의료 산업의 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전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답게 개발자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세그위 2X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틀 전인가요? 8일에 취소가 됐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세그위 2X가 취소가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었을 텐데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 캐시로 갈라져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저는 우선은 좀 지켜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다. 섣불리 움직이면 섣불리 포지션을 정해서 섣불리 움직이면 결국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었는데 또 이게 취소가 돼서 취소가 됐다기보다 무기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초보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세그위 2X가 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그위 2X는 네. 이전에 포크 말씀드렸잖아요. 예. 포크 들고 나와서 했을 때. 네. 그래서 세그윗이라고 비트코인이 초창기 때 특징 중에서 하나가 이제 거래 가변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게 세그윗이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누구는 거래 가변성을 먼저 해결하고 싶었고 어떤 사람들은 속도, 거래 처리 속도를 늘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용량을 늘리자라는 팀이 있었고 세그윗을 적용시키자는 팀이 있었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차고 있는데 사람들이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세그위 2X는 이제 2007년도 5월에 이제 뉴욕에서 그 당시에 컨센서스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뉴욕 합의라고 이제 한 회사의 대표가 전화를 다 돌렸어요. 채굴자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세그윗도 합의를 못 보고 그 다음에 블록 용량을 늘리는 것도 합의를 못 보니까 이걸 하나 세트로 묶어가지고 누이 좋고 외부 좋게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세그윗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적용이 됐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2X 부분인데 그거를 놓고 지난 8월 때부터 계속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채팅방에 세그위 2X가 왜 취소된 건지 맞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취소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구 마음대로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세그윗에서 2X 부분을 감행했을 때 실제로 위험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체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느 것이 진정한 체인인가를 놓고 서로 싸움을 하면서 이게 이 체인도 저 체인도 가치가 0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둘 다 0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이걸 체인을 나눌 때 깔끔하게 나누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약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채굴자들이 자기들의 채굴 파워를 가지고 나는 여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투표를 해요. 네. 근데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도 처음에는 정말 높았어요. 한 95% 막 이랬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80% 이상을 85%인가 80%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면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무기 연기한 거였어요. 무기한 연기. 뭐 무기한 다시 연기.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아예 그냥 취소된 건 아니니까 다시 또 스타트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 여기서 이제 게임 이론적인 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 세그웨이 2X를 앞두고 난 뒤에 이제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화폐라고 말을 하지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가치의 저장소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금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먼트 솔루션, 결제 솔루션, 결제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신용카드에 좀 더 가깝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좋고 내가 뭐 사이퍼펑크, 뭐 크립토 아나키스트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전자가 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그웨이 2X는 어떻게 됐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발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그웨이 2X를 앞두고 각종 거래소들이나 각종 지갑이나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 의견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누구는 1X를 따르겠다, 누구는 2X를 따르겠다, 누구는 둘 다 따르겠다. 그러면서 거래소들 같은 데도 그 선물 시장이 생겼거든요. 선물 시장이 생겨서 제가 돈을 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있고 이게 갈라졌을 때 BT1이 더 비쌀 것인가 BT2가 더 비쌀 것인가 돈을 걸 수 있었는데 일단 이게 무기한 연기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선물 시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데 왜냐하면 선물 시장은 제가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요. 그 이제 채굴자들이 A라고 말을 하고 B를 해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런 일이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우리는 세그웨이 2X 이제 지지 안 하겠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냥 BTC 코인 하나로만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아니 우린 세그웨이 2X 할 거야 라고 말도 하고 있어서 이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님이 보기에는 세그웨이 2X 진행이 될 것 같나요? 저도 이제 하신 씨의 의견에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우선은 여기는 개발자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상충하는 묶여 있는 시장이라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굴자가 사실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이 해시 파워 가지고 뭐 1X를 지지할 수도 있고 2X를 지지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사실은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무너지고 불안정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가질 수 있고요. 근데 개발자나 투자자가 봤을 때는 2X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아주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선물 시장에도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도 1X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2X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2X가 과연 재개가 되려는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프로토콜이 제시가 될 겁니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용량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이 될 텐데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이거를 적용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비트코인 세그웨이 2X 가지고 이게 재개될 거라고 예측하기에는 좀 섣부르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이범미 님이 리플레이 프로텍션이 해결되면 다시 포크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어떤가요? 네, 리플레이 프로텍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개가 이렇게 나뉘었을 때 서로 체인이 다른 체인을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게 리플레이 프로텍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리플레이 프로텍션이 재개가 된다면 포크가 진행되지 않을까.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유행인 게 한동안은 ICO라는 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은 에어드랍이라고 무료로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주는 게 유행을 했고 최근에는 포크 때문에 이제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그대로 주식 분할하듯이 계속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유행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 어택은 어쨌든 분할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분할을 했을 때 서로 체인이 공격을 안 하도록 막는 그런 기법인데 기술적으로 리플레이 어택이 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재개될 것이다?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인이 뭐 1000개가 넘거든요. 지금 맨날 하는 말이지만 발행된 코인이 100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남을 애들이 몇 명이 되는가? 이것도 의문점이고 사람들이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합의를 보지 않고 그쪽 체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려면 그 체인에서
시작부터 그만큼 큰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여기 김진수님께서 대부분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디블록은 왜 퀀텀 기반으로 제작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채택을 하고 그 위에서 많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퀀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그런 장점을 가져옴과 동시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그 UTX의 장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차피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을 하나 그다음에 퀀텀 위에서 개발을 하나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이건 약간 전략적인 이유인데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퀀텀이 이제 중국 쪽 시장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여서 저희는 퀀텀에 채택을 하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엄청 네, 오늘 폭발했어요. 근데 완전히 사실 비트코인 포크 이거는 언제지? 우리나라는 사실 3월달, 4월달부터 열기가 붙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포크는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최대 이슈인데 근데 너무 많네요. 하나 골라주세요. 네, 이범희님께서 비트는 포크하는 순간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데 오케이. 포크를 하려는 이유는 이익의 극대화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익의 극대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라고 또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어쨌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돈이라는 게 이거를 내가 믿고 있는 이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의도가 단순히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이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코인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발전이 돼야 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차피 끝내 비트코인은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럼 프로그램은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는 거고 그걸 구현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단순히 이익의 극대화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하시은 씨에 관련된 뭐 턱스 멋있다. 혼자 반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예, 여기 아주 대조되는 풍경이네요. 코트와 반팔과. 겨울과 건강하신 여름이, 거죠? 네, 건강합니다. 여름이 그럼 저는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 쉽게 네, 그런가 봐요. 신기하네. 나이가 너무,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비교되니까 옆에 있으니까 이거 지금 제가 옷을 선택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닙니다. 근데 지금 2X가 지금 진행이 될까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2X를 만약 진행을 한다면 모두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이거 여기서 이제 게임 이론인데 지금 비트코인 1X 그러니까 BT1, 1X, 2X가 있고 그 다음에 BCH가 있어요.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 내에서 2X를 진행을 하면 네. BCH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라이트코인이라는 또 다른 코인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이죠. 내전이 다른 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그 국가의 라이벌인 국가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BCH가 그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B2X가 혹시 그 1X를 제끼고 좀 이렇게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었는데 그럴 일은 그럼 없는 건가요? 네, 가격을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 힘들죠. 네,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가지고 있는 게 화폐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도 있는데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축통화로서의 가지고 있는 화폐성, 상징성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보다 더 큰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X가 나옴으로써 약간 해시레이트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컨펌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뜰 수 있고 다른 알트코인이 더 뜰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비트코인 2X가 그러니까 세그위 2X가 다른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기능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이제 세그웨이2x를 무리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실 그냥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런 모든 거를 다 말아먹고 망하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스탠퍼드에서 열린 스케일링 비트코인이라는 컨퍼런스가 지난 주말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 그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리의 형인 그 BTCC라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이제는 문을 닫았죠. 그 거래소 CEO였던 바빌리라는 분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이 한 질문 중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그분이 여러분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쓸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현금처럼 쓸 것 같아요? 저는 쓸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 네. 네. 어떠세요? 쓸 것 같아요?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저는 현재는 아니지만 한 2, 3년 안에는 좀 현금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빌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거래소 이제 CEO인데 자기가 한 말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단 한 번도 현금으로 쓰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투기 수단인 거이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뭐 이번에 이제 위페이나 알리페이 그거 가지고 무인 편의점도 만들었고 그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갖춰진 중앙화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트코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카드도 너무 편하고 뭐 특정 페이 그런 뭐뭐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편한 거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되는 데는 있죠. 근데 거기는 왜 되는 거예요? 거기 되는 거는 본인이 받기로 했으니까 그분들이 네. 받으시는 건데 그게 편한가? 그게 편하진 않죠. 그 대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벌었을 때 여기서 일부를 비트코인을 산다고 했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BCH냐 아니면 BT2, 뭐 2X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이게 저는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투자적 관점이 있고 기술적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술이 발전되는 거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진짜 한참 멀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기술인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것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지금 이게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투자에 훨씬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맞아요. 네. 100% 제가 동의하고 사실 비트코인을 진짜 이거를 소매점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내고 이게 컨펌이 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10분의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누가 어떻게 결제를 하고 10분 이상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장소에서. 그렇게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이거는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보다 가치가 있고 기능성이 더 좋아야 되는데 화폐로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투기 수단 또 아니면 이제 외환 거래 수단 특히 암호화폐에 있어서 다른 암호화폐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약간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과 그리고 해외 송금에 있어서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에 진짜 지금 기능성 자체는 아직은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쪽에 직접 체험을 해봤잖아요. 맞다.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그러네요. 살아보기라는 우리 아시아경제TV의 프로그램에서 맞아. 미국에서 이제 살아봤는데 네. 사실 비트코인이 직접 되는 곳을 억지로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통한 이런 데비카드나 이런 체크카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지불할 때는 너무 편했었고 그리고 좀 할아버지분한테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일부러 비트코인 받아본 적이 있냐 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체크카드가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국내에도 이런 체크카드가 출시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보급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아니 불편하진 해봐요. 않았어요? 그 미국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티머니 찍고 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신용카드가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사용하듯이 그냥 찍었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를 약간 추가하고 싶은데 뭐냐면 네, 이거는 뭐 아시아경제TV에서 어쨌든 좋은 방송을 찍어 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살아보기를 했을 때 현금을 손에 대셨을 거고 체크카드를 손에 대셨잖아요. 근데 그 네. 체크카드 뒷단에서 모든 게 비트코인으로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뭔가를 거쳐야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이게 혼합된 상태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불편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비트코인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어마무시한 불편함이 따르긴 하겠죠. 그리고 근데 그게 요즘 진짜 도전입니다. 세상에 네. 그 현금만 쓰고 다니겠다라는 거랑 비슷한 생각 아니에요? 비트코인만 쓰겠다는 건. 비트코인의 어떤 변형된 형태가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는 그리고 뭐 지금도 우리가 화폐를 거래할 때 은행도 있고 뭐도 있고 하듯이 지금 또 거래소들이 생겼고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당연히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 자전거 보조바퀴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 보조바퀴가 어린애가 처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을 때는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근데 조금만 속도를 내려고 하면 보조바퀴가 이제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그걸 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가 완전 디지털 화폐로 암호화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 자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쇼를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아 도움을 받아서 이 쇼를 진행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보조 바퀴가 달렸다는 비유.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만 가지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0분 이상의 결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체크카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거래가 그렇게 결제가 될 거라는 거 보증을 하고 그렇죠. 예, 일종의 신용을 담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제가 바로 되게 해준 거라서 일종의 보조바퀴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현금처럼 그냥 이렇게 10분씩 다 쓰고 10분 기다려서 결제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더 개발이 되면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점점 단축해서 더 짧아지지 않을까요? 참고로 그 10분이라는 시간은요. 제가 결제를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카드 딱 끊고 난 뒤에 그 카드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딱 정해진 날짜. 수수료도 있을 거고. 정산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정산 기간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이 걸렸다면 비트코인은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정산하는 데까지. 그럼 별로 안 걸리는 거잖아요. 별로 안 걸리는 건데 소비자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안 걸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 문제라고 하면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는 거래 시스템은 다 풀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 둘이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뭐 물건을 사고 이제 돈을 이렇게 가져가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청구를 할 때마다 돈은 무조건 가요. 이게 풀 시스템인 거예요. 당기는 거거든요. 돈을 당겨올 수 있고 당겨올 수 있고 당겨올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고 암호화폐는 그게 아니고 푸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환불이라는 거가 불가능한 이유가 내가 보냈을 때 저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다시 보내줘야지만 환불이 돼요. 그래서 푸시 시스템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푸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0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오류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맞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푸시를 한번 했는데 이게 다시 푸시가 되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10분을 굳이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근데 예, 화폐도 좀 불편하고 지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폐도 좀 불편할 때가 있고 카드도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마그네틱 손상된다든지 최적화된 어떤 이런 그 지불 수단이 나올 것 같습니까? 최적화된 거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전 진짜 중국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최첨단.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네, 그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의 무인 그 편의점이 미국에도 이번에 아마존이 무인 편의점 했는데 중국에는 이제 모두 다 위페이나 알리페이라고 그게 다 자기들 채팅 프로그램 우리나라 치면 뭐 카톡이랑 연동되어 있어요. 거의 뭐 대도시에 뭐 80대 후반 80% 후반으로 많이 쓰는 건데 그걸 80% 후반대로 그래서 거기를 입장을 할 때 제 QR 코드를 찍어요. 찍으면 제 개인 신상이랑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입장을 해서 물건 사가지고 나갈 때 띡 찍고
그럼 그 최종적이죠. 아 그러면 그런 쇼핑센터가 생기면 좋겠어요. 백화점 들어갈 때 QR코드 꽂고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입고 나오는 되는. 그렇게 뭐 이런. 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송환 씨는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한테 간 다음에 친구가 다 띡 찍고 가서 송환 씨 결제만 하고 나가면은 이 친구가 다 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는 결제 시스템의 편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편하다는 게 단순히 결제 시스템이 편해 UI UX가 발전되는 건 아니고 아까 백화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데는요. 제가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그 짐을 제가 안 들고 다녀요. 오. 그 사람들이 다 들고 가가지고 다 제 차에 다 실어줍니다. 사람들이. 아, 저희 그런 옆에 것들은 따라다니는 실어주는 거. 것까지는 저희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백화점 전체를 다 돌아다닐 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 계속 이 상점에서 저 상점에서 다 사도 그걸 결국에는 다 가져가서 자기가 다 트렁크에 넣어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결제 시스템이고 그 사람한테 카드 맡기는 거 아니면 제가 카드 들고 다니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편의성을 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고객에 한해서 VIP 고객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람은 백화점 못 가서 아 가는 그렇죠. 사람은 네, 프리미엄이겠죠. 가는 사람은 그러게요. 당연히네. 아 그렇구나.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막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P2P 거래에서는 우리 얼굴 보면서 할 때는요. 지폐가 저는 진짜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상거래라는 게 생겨나고 난 뒤에 네. 저희가 뭐 신용카드나 뭐 결제 시스템이나 뭐 페이팔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됐는데 각 결제 시스템마다 최적화된 환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 개인적인 아니 여기 생각이었습니다. 항공권을 그 코인 결제가 된다고 하는데. 네, 됩니다. 아 지금도 됩니까? 네, cheapair.com이라는 곳에서 되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 여자 MC분 아름다우시다고. 댓글 중에 하나 또. 감사합니다. 이범희님께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본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 진영에서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라이트닝이나 사이드체인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메인넷이 느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스케일링 비트코인이라는 최근에 했던 컨퍼런스를 보시면 거기서는 확장성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밌게도 BCH 진영, 빅블러커 진영, 스몰블러커 진영에서 다 와서 본인들이 모두 발표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확장성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적용될 것 같은데 뭐 제 의견이고. 근데 제가 이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인터넷이 왜냐면 저는 막 어렸을 때는 게임하느라 컴퓨터를 공부는 안 했거든요. 게임을 열심히 했지. 그런데 인터넷도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확장이 엄청나게 되지 않았나요? 밴드위스나 그런 것이. 맞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했죠. 근데 그게 저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은 그게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빵 하면서 뚫린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솔루션을 저희가 다 적용을 해본 건가요? 그 하나의 솔루션이 이 생태계를 확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인터넷 발전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탈도 포탈대로 발전하고 검색 엔진 발전하고 뭐 블로그 따로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유입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IT에 익숙한 그런 계층만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뭐 나이 많으신 분도 이제 점차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모바일이 도입이 되면서 더 많이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생태계가 커져갔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더 발전하고 그거랑 이제 블록체인이랑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만 있었지만 그 다음에 블록체인 우리가 2.0이라고 말을 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이제 기술들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해 왔듯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도 점차 발전을 해가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이나 아무튼 비트코인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해결해 주어서 지금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주고 좀 점차적으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그웨이 2X의 잠정 중단 소식 때문에 또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달라질지 영향을 미칠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번에 세그웨이 2X 사태가 있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성장하고 있는 게 또 비트코인 시장이잖아요. 예, 이렇게 앞으로 그 비트코인의 지위를 이제 넘보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도전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좀 긴장하신 건데 많이 풀리셨나 봐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장을 하셨나요? 김장? 11월이니까. 네,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김장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코인 넘버 1. 다음 주에 봬요.